그러면 전세가 좋을까요? 월세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는 부익남입니다. 요즘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은 거나 이제 유튜브 보면은 이제 부동산 얘기하면 하락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혼란한 시기처럼 좀 느껴집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부동산 멘토를 모셨습니다. 북극성주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 유튜브 채널에서 뭐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별도의 소개는 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살짝 한다고 한다면 먼저 저는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한 부동산 카페 북성 부동 재테크 운영자이고요. 북성주 TV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햇병아리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멘토 북성주입니다. 네, 뭐 유튜브 지금 햇병아리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투자 경력이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투자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북성을 통해서 부동산 멘토 생활한 건 한 15년 정도 됐는데 유튜브 한 지는 이제 한 3년 정도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의 어떤 중요성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어떤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취미 이렇게 해왔었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 뭐 부익남 TV도 그렇고 보면서 저 채널이 이렇게 성장하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어서 오늘 사실 배우러 왔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 유튜브가 또 투자랑 달라요. 이게 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또 근데 또 이제 잘하시니까. 네. 지금도 엄청 시행착오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뭐 사실 유튜버로 모신 게 아니고 사실 투자 전문가로 모신 거기 때문에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가지고 막 설왕설래가 많아요.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는데 북극성주님은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그게 궁금하거든요. 현재 시장 상황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하락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공공기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이 한 7주 연속 좀 하락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 전환이 되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그 어떤 공공기관 이런 데이터 사이트도 보지만 또 이제 민간 사이트도 보고 있고 특히 여러 사이트 중에서 제가 좀 즐겨보는 사이트가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좀 보고 있어요. 부동산 지인. 네, 아무래도 부동산 지인이 좀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는 좀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좋고 좋은 그런 또 퍼포먼스를 좀 갖고 있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지인 사이트를 보면 지금 현재 그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주 대비로 본다고 한다면 평균 매매 가격이 한 4만 원 정도 상승하는 오히려 올라가고 지금 서울 기준인가요? 전국 기준인가요?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네, 서울 기준으로. 오늘은 아예 서울 기준으로 좀 최대한 말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서울로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전국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전국 시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지금. 말하기 더 어렵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래서 서울을 포커스로 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 기준으로는 올라가요. 민간에서는 거의 한 전주 대비의 상상 10,000원, 20,000원, 40,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오늘 방송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확인해 봤는데 한 4만 원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해서 봤을 때 공공기관은 좀 더 어떤 정부의 방향성대로 좀 가는 것 같고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그리고 민간 데이터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민간 데이터를 좀 더 신뢰하는 편이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한쪽은 하락하고 있고 한쪽은 상승하고 있는데 과연 이 상승폭이 커진 시장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4만 원 오른 거면은 사실 오른 것도 아니죠. 0.몇 %니까. 맞아요. 근데 반대로 하락한 것도 0.몇 %씩 뭐 똑같아요. 빠지잖아요. 0.02, 0.3, 0.04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 혼돈의 시기, 약간 그쵸, 그게 맞죠. 강보합, 약보합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혼동 속에 흘러가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크게 뭐 외적인 요인과 내적 요인을 본다면 이제 외적 요인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거시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내적인 요인을 봤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저는 특히 거래량 지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거래량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저는 그 월 평균 매매 거래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월 평균 매매 거래량. 월 평균 매매 거래량은 10년 동안 10년 동안 매월 해당 월에 대한 평균치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근데 그게 6월 기준으로 보면 약 8,4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6월의 월 매매 거래량은 한 920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평균 8,000건은 원래 돼야 되는데 6월에 어떤 그 시즌 시기상. 그렇죠. 그러면 거래가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 절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시그널을 줬을 때 네. 거래량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반등할 수 있을까? 봤을 때 지금까지 40년의 아파트 역사상 네. 거래량의 반등 없이 가격이 상승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현재 거래량이 워낙 낮기 때문에 네. 바닥을 현재 지금 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좀 더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가 한 뭐 1년 전, 2년 전에도 막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그 절벽 중에서도 진짜 심한 절벽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실제 지금 그 어떤 거래 절벽 현상의 모습을 보였던 거는 네. 작년 이제 하반기 넘어가서부터 좀 심해졌던 것 같아요. 네. 데이터가 그래 나오거든요. 네, 네. 나오는데 그때 거래량과 지금 거래량을 비교한다면 거의 한 8분의 1 수준. 그러면은 그러니까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거래량이?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네. 작년과 올해가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거래량 감소는 네.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아,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요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네, 네. 그게 이제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내적인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된 측면에서도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기본적인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처음에 이제 거래 절벽이 시작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유동성이 좀 감소되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이제 앞으로 그 전에 유동성 장애였는데 네. 점점 기준금리가 올라감으로 해서 유동성이 점점 흡수될 거다라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어떤 위기 의식이죠. 그러니까 이 판에서 판돈이 어쨌든 빠져나갈 건데 그쵸. 내가 여기에 지금 돈을 넣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 거죠. 의문점이 있다. 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가계부채 총 관리 방안이 발표됐잖아요. 그러고 해서 대출을 같이 옥죄어 온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이 매수 심리가 한순간에 계속해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네, 네,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금리 인상은 뭐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매수 그렇죠. 심리가. 네, 그러면은 집을 안 사는 거는 뭐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에 전세나 월세를 뭐 또 살러 가야 되는데 근데 또 정부에서는 또 막 양도세 완화 막 시켜주고 뭐 지금 뭐 최근에 또 종부세도 막 감면해 준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네. 양도세 완화 이런 것들은 시장에 영향을 아주 제한적으로 주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지금 현재 양도세 완화 카드만 본다고 한다면 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 메리트가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상승장에서 양도세 완화가 터졌다고 한다면 네. 충분히 시장에 저는 그게 드라이버 걸렸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아. 거는 지금 현재가 거래가 절벽인 그렇죠. 상황에서 거래가 안 되는데. 예, 하락의 시그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양도세를 완화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한 거는 이제 매물을 증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누가 살 수 있겠냐에 대한 문제예요. 아. 근데 물건은 나오는데 네. 살려고 한 사람들의 매수는 위축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진 시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양도세 완화를 해줘도 누가 사지 않으면 그쵸. 안 팔리니까 어차피 양도세가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도대로 본다면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혔던 게 네. 정부는 결과적으로 현재 지금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시점에 양도세 완화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방향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물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쨌든 양도세 완화해줬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급한 마음이 조금 줄고 금리 인상도 좀 있으니까 또 급한 마음이 좀 더 자제되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좀 지켜보자 예, 이런 예. 느낌으로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그 종부세 완화는 어떻게 보세요? 종부세 완화도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이제 네. 발표가 됐잖아요. 네네. 발표됐는데 그 내용 핵심이 또 종부세 완화였고 네. 근데 종부세 완화를 보면 결과적으로 그 다주택자의 세금을 감면한 거예요. 예. 뭐 3주택 1주택자도 감면은 했어요. 있죠. 약간. 있죠. 있는데 핵심의 포커스는 사실 1주택자의 감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것도 1주택자들의 입장으로 봤을 경우에는 땡큐죠. 그런데 땡큐지. 실질적인 종부세는 네. 과거하고 즉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이게 둘을 비교해 본다면 다주택자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이 종부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게 왜 지금 이 시점에 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를 완화를 시켰겠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다주택자한테 꼭 좋은 메시지는 저는 아니라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부의 의도는 확실해요. 정부가 첫 번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했을 때도 그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잖아요. 네. 그거 역시 실거주 요건에 대한 부분을 폐지시킴으로 해서 전세나 월세 수요에 대한 부분을 더 증가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 물건을 좀 최대한 줘라.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전 맥이 같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의 세액 부담을 좀 덜게 함으로 해서 네. 그 보유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한다 보면 그러면 그 공간에 전세나 월세 수요가 거기서 살게 되는 거죠. 이걸 팔면 어차피 무주택자들이 살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지 말고 그냥 최대한 전세 월세를 빌려줘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게 과연 그러면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네. 하는데 종부세가 완화되면 네. 시그널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보유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 보유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굳이 보유의 부담이 적어지니까. 예, 그 전에 보유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팔아야겠다 생각 드는데 네. 이제 보유 부담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굳이 내가 지금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장기 보유를 가져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시중에 나오는 매물은 그만큼 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 양도세는 깎아주면서 종부세도 낮춰주면 팔래는 거야, 말래는 거야?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 관점과 정부의 관점이 다른데 정부의 관점 명확해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올해 1년 동안에는 올 하반기까지는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이 우선 방향이 전월세부터 그렇죠. 잡아놓고. 이게 확실하고 이게 방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종부세를 가지고 했었을 때 이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계산하게 되는데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서 나온 것 중에 종부세에 대한 부분도 나왔지만 이게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난 건지 네. 아니면 또 개인 명의로 하는 것이 난 건지 이것과 또 하나는 법인과 개인을 또 다뤘거든요. 네. 예. 근데 궁극적으로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개인 명의보다는 공동 소유했을 때가 세제에 대한 감면 혜택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커질 것 같고. 그런 어떤 시장에 대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개인이냐 법인이냐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법인이 유리한데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개인이 유리한 구조로 현재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황은 이런데 그럼 이거는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거나 보유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네. 이런 어떤 시간이 있다고 해서 내가 과연 살 수 있는 시장이냐. 이거는 대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그 대외적인 즉 거시경제를 포함해서 이 요인이 받쳐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종부세 완화만으로는 사실상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세금도 깎아주고 뭘 하는데 난 살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이 판에 낄 생각도 없는데 그 판에서 룰을 바꾸는 게 뭐 의미가 크게 없다는 와닿지 그쵸. 않는다는 거죠. 내가 복싱 선수인데 네. 복싱 선수인데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개인적인 사연을 위해서 복싱을 활동하고 있지 않고 있어. 네. 근데 그 사이에 복싱 룰이 바뀌었어. 네. 그렇지 바뀐 줄 뭐. 내가 참여하지 않을 건데 네. 룰을 바꾼들 난 관심 없다는 거죠. 상황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어떤 그 바뀌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매매 쪽을 이제 안 가게 되면 결국에 전월세로 가실 거잖아요. 뭐 말 그대로 집을 뭐 노숙을 하거나 이민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근데 요즘에 또 전월세 쪽에서 또 뭐 변화가 좀 느껴진다. 특히 월세 상승한다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네.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 매매를 하지 않다 한다면 전세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는데 이왕 살 거면 전세를 보통을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전세를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저금리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금리 시장에서는 내가 월세로 사는 것보다는 전세로 살고 거기에 따른 대출 이자를 부담한다더라도 훨씬 쌌으니까. 이자가 월세보다 쌌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이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그 어떤 대출금리 상단이 7.1%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앞으로도 지금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또 네. 채권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시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6%의 누리라고 해서 네. 대출금리에 대한 부분이 6%가 좀 넘어가기 시작한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전세나 월세를 선택해야 되는 딱 그 기준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네,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입히는데 내가 전세로 살고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네. 월세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더 싸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월세가 올라가는 속도 대비 지금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자 부담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월세가 낫겠다 해서 이 사람이 좋아. 어차피 내는 돈 내가 은행에다 내느냐 네. 아니면 소유자한테 내느냐. 그렇게 그렇죠. 하나의 문제거든요. 어디다 내든 싼 거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월세가 더 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월세로 사람들이 수요가 더 몰리는 거죠. 예. 그러면은 월세는 상승하는 거는 결국에 그 금리 때문인 거네요. 그렇죠. 월세 이것도.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일단은 대출 금리의 인상폭이 기간 대비 인상폭이 너무 빠른 거예요 지금.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전세를 산다 하더라도 네. 이제 다시 전세로 살고 대출을
빌려보려고 했더니 네. 여기다 이자가 만만치 않는 거죠. 네. 근데 알아봤더니 월세를 내는 게 더 싸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월세에 대해서 선호를 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월세에 대한 부분 선호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월세 수요가 앞으로 증가하겠냐에 대한 문제인데 네.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 월세가 싸면 싼 대로 몰리죠. 그렇죠. 대출 금리가 인상되면 인상될수록 월세가 훨씬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월세 수요가 몰리게 돼 버리면 네. 그러면 월세로 살고 싶은 사람 많은데 네. 월세 매물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유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더 올리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보면 악순환 구조의 지금이 시작점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월세를 올려도 되는 그런 주인들이 많은데 네, 네. 원래 사실 월세 잘 못 올리잖아요. 맞아요. 전세가 네.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시차가 있어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월세가 좀 싸 보이는데 맞아요. 네.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이거 올려도 되겠네 하면서 이제 막 올라간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전에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월세 대기 수요가 있네. 그래서 한번 올려볼까? 올라가네. 뭐 집을 막 계속 보러 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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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럼 전세 수요는 없네. 네. 좋아. 그러면 월세로 돌리는데 수요가 많아. 그래 한 5만 원씩 5만 원씩 올려보자. 뭐 10만 원씩 올려보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대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상으로 또 네. 월세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네. 다시 그 수요가 또 이제 감소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또 오겠죠. 그러면은 월세가 어느 정도 따라 올라오면은 이제 전세가 싸네 하면 또 다시 또 전세가 또 약간 상승하고 막 이렇게 시소처럼 가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대출 네. 금리가 상승이 어디까지 가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물가만 잡고 나면 어쨌든 대출 금리는 추가 인상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대출 금리가 8%의 앞으로 뭐 하반기에 네. 8%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좀 더 좀 동조하는 상황이거든요. 상단이 8%까지. 그렇죠, 상단이. 네. 예. 그런데 과연 8%를 뚫어서 9%, 10%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물론 시장 상황을 좀 더 봐야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물가만 잡히면 네. 기준금리 인상은 분명히 속도를 조절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대출했던 그 이자가 네.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면서 서로 어떤 시속 게임을 한다. 이렇게까지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 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 핵심은 물가가 언제 잡히냐. 그렇죠. 네, 가장 핵심이죠. 그때 맞춰서 금리도 어쨌든 좀 멈출 게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다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물음표죠. 예. 지금 뭐 전쟁이고 뭐고 지금 뭐 알 수가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확실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뭐 거의 내 전 재산을 뭐 투자하는 게 뭐예요? 대출까지 받아서 하는 이런 집을 산다는 게 우선은 좀 기다려보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거는 지금은 거의 폭탄을 안고 불구덩이 들어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예측이 안 되니까. 그렇죠. 투자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사실 예측이거든요.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앞으로 3개월, 최소한 6개월 이후에는 어떤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그 그림이 보여주면 네. 좀 더 매수 심리가 살아나게 되는데 이 그림이 보여지지 않다 한다면 이게 확실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더 시장을 관망해서 보자. 이런 상황이 좀 더 발전해서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북국성주님께서는 어쨌든 하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하락이 언제까지 갈까요? 이게 참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지금 내가 전세를 어떻게 재계약을 해야 되나 집을 사야 되나 월세 가야 되나 그 고민이 지금 당장 코앞에 네. 오신 분들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한 4개월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그래도 한 1, 2년 이상은 좀 침체기가 올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시키는 이유부터 먼저 좀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이유들이 다 이제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었는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올해 들어서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좀 침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로 인해서 거의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돼버렸고 네. 그게 결과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제 이어져버린 상황이 돼버렸고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제를 통해서 뭔가 계속 제공해야 되는 건데 이게 멈춰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는 많이 증가를 계속해서 하는 시점 맞물린 거예요. 그게 무슨 네. 말이냐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이제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떤 많은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도 네. 뭐 영업 시간 제한도 네. 하고 그다음에 도시라의 통제도 하게 됐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예방 접종도 됐고 좀 코로나가 좀 주춤해지고 잠잠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거죠. 그렇죠. 활성화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보복 소비라고 하잖아요. 네. 네. 보복 소비가 굉장히 많아진 시점. 그러면 소비는 굉장히 많아지고 증가하고 있는데 네. 공급은 그게
또 전쟁도 나고 그쵸. 하니까 하다 보니까 딱 막히니까. 그렇죠. 네. 공급은 거의 제자리 내지 부족한 상황이 되다 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되는 거고, 근데 물가 상승한 속도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상외로 너무 빠른 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것은 어떤 경제가 이제 바닥을 찍고 네. 회복 성장을 나타나면서 어떤 경제 건전성을 위해서 금리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약간 과열되는 걸 좀 잡으려고.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그런 상황이랑은 좀 다른. 그렇죠. 이제 경제 건전성과 달리 네. 물가를 잡겠다고 해서 소방수가 투입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불을 끌려고 하는데 네. 이게 불이 안 꺼져.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준금리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0.25 이제 스몰 스텝부터 시작해서 5월 달에 빅 스텝 네. 0.5 받고 그다음에 6월 달에 뭐 자이언 스텝 네. 0.75 받는데 또 7월 달에 0.75 내지 이번에는 1%까지 네.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지만 인상폭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따른 시장의 부작용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물가가 잡힌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나마 좀 더 저는 괜찮다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장이 경제의 어떤 상황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 네. 궁극적인 시장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데미지를 받게 돼 있고, 네. 그게 저는 이제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쯤은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는 요건은 일단은 저는 완성됐다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 경기 침체가 장기로 갈 것이냐, 네. 단기로 끝날 것이냐. 네. 지금은 거기에 대한 향방에 대한 부분이 네. 앞으로 저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부동산 시장이 하락 기간이 얼만큼 길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키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일단은 그렇게 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시켜놨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드라이버가 정확하게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당장 하락 기간이 언제까지 이뤄지겠다 이런 것들을 속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지 않겠냐. 아직은 판단이 좀 어려울 수밖에 그쵸. 없죠. 저도 그거 동감하는 게 지금 뭐 상황이 뭐 전쟁을 어떻게 예측하지? 맞아요. 예. 너무 변수들이 막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이게 단기간에 막 2, 3개월 안에 막 회복되고 이럴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세 월세를 연장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그래도 좀 무주택이시면 한 턴은 더 좀 연장을 하는 게 저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매매로 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상승장에서는 사실 전세를 사는 것이 네. 부동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나는 내 재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어떤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내 전세금은 그대로인데 맞아요. 예. 집값만 올라가면 그쵸, 난 그쵸. 상대적으로 예. 가난해지는 거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세로 사는 건 제일 바보라고 얘기하는데 네. 반대로 이제 하락의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는 내 원금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락 시기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네. 내지 언제 또 시작해서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또 하락폭이 얼마나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주택자라 하면 성급하게 매수를 뭐 지금 내 집만을 꾸면 지금 이루겠다. 굳이 지금까지 안 했는데. 네, 지금까지 안 했는데. 안 했는데, 네. 그렇지. 어차피 기다렸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자. 어차피 한 턴 놓쳤으니까 그쵸, 그쵸.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자. 그러면 전세가 좋을까요, 월세가 좋을까요? 왜냐하면 또 월세가 또 상대적으로 지금 싼 느낌이 좀 나니까. 그쵸. 예.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전세가 또 오르기도 해서 또 올려주기도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월세로 피해 있는 게 나을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전세를 얼마만큼 빌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 부담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 다음에 네. 내가 한 달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전세로 샀을 때 이자가 나가는 것과 월세를 샀을 때 월세금 나가는 거 비교해서 네. 지금은 가장 내 돈을 적게 나가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계속해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향성이 확실하기 전까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사 가고 싶은 단지를 하나 정해놓고 거기에 월세 가격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얼마인지 딱 보고 전세 대출을 내가 얼마 받아야 되는지 이자랑 계산해봐서 둘 중에 싼 거로 가라.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그냥 계산을 해보면 답은 나오겠네요. 예, 예. 이거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그래도 좀 월세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싼 쌀 편이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대출금리가 네. 8%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잡혀서 가지고 네. 기준금리 일시적으로 유지한 다음에 다시 인하가 된다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시장 상황을 볼 때 채권금리만 또 따로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걸로 있다 보니까 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우선은. 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네. 그러니까 2년
이유로 본다 한다면 근데 네. 단기적인 현상으로 본다 한다면 사람들이 월세를 좀 더 선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갑자기 궁금함이 생겼는데 생애 최초 지금 풀어준다고 하거든요. 8월부터 최대 6억까지니까 뭐 대략 한 8억대 정도 집을 사는 거면 거의 최대치로 받을 수 있잖아요. 80%까지. 그러면 그거는 좀 제한적인 영향일까요? 일단 시장 자체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취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취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 수요가 맞냐 정량을 놓고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수요의 규모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생애 최초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이 갖고 있는 본인 자산 규모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상당 부분을 또 이런 대출에 많이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많이 끌어쓰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현재는 최대한 내가 현금을 이제 보유를 하면서 좀 더 보수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생애 최초에 대한 당근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무작정 딱 물어버리면 그 어떤 이건 방법론인데 시장은 네가 들어온다고 해서 너로 인해서 시장이 활성화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 와봐. 내가 잡아먹을 거야. 잡아먹을 수 있어. 이런 이제 겁을 주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생애 최초라는 거는 어차피 한 번 살 때 쓰는 거니까 꼭 그쵸. 지금 안 써도 된다. 맞아요. 예. 그렇죠. 좀 이따가 써도 된다. 그렇죠. 이왕 하려고 한다고 하면 무주택자니까 기다렸다가 어떤 반등의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그러면 반등의 시그널 중에서 다른 거 다 모르겠다. 네. 이 진짜 공부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이것도 공부해야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 지역을 움직이는 힘 중에서 지역의 네. 부동산을 움직이는 힘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거래량에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만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시점에 내가 최초를 이용을 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이 네. 낫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발바닥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반등되는 거 보고 그쵸. 좀 발목에서 들어가도 된다. 지금은 무릎 정도 있는데 발바닥도 내려갈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발바닥인 줄 알고 네, 들어가기에는 들어가는데, 너무 맞아요. 위험하잖아요. 발목 날아갈 수도 있는 맞아요, 거지.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내려가는 뭐 이런 분위기에서 하지 말고 확실하게 반등하는 거 보고 들어가도 그쵸. 된다. 몇 천만 원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그게 나을 수 있다. 그쵸. 괜히 지금 잡아서 더 예. 불안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잡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이런 것들보다는 네. 차라리 한 템포를 늦춰서 가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확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뭘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이 무기를 갖고 들어갈 전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알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무기가 너무 좋다고 해서 네. 전쟁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내가 가면 나는 거의 한 90% 이상 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네네네네. 근데 내가 다른 병사보다 좀 더 좋은 무기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거 한번 써먹으러 가볼까? 해서 가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총발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럼 이제 투자 경험이 또 오래 되셨으니까 이런 걸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면 지금 하락을 예측하는 분들도 이게 좀 다릅니다. 그레이드가 달라요. 막 한 5%뭐 이게 약간 조정 정도 될 거야 하는 사람도 있고 막 10%, 20%뭐 어떤 분들은 반토막 난다. 네. 뭐 3분의 1 토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라고 보세요? 저는 뭐 아니면 돌 거라 생각해요. 물가를 잡지 못하고 네.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 굉장히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네. 금리에 대한 인하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거는 장기 침체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부동산 버블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직격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금리가 생각보다 안 내려간다. 빨리. 그렇죠. 시장 경기 상황은 좋지 않은데 네. 금리 인하 속도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춰서 빨리 인하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물가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불안하니까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네. 근데 빨리 내리지 않아 버리면 경기가 침체를 가기 때문에 분명히 그 딜레마에 언젠가 한번 빠질 거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기를 실기해서 만약에 장기 침체로 가버린다라고 네네. 했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가격의 하락폭은 굉장히 클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그렇지 않고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어떤 그 10월 정점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네네네. 예. 그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예. 과연 10월에 잡힐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고점 찍었다. 고점 찍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고점을 찍었다 해서 다시 하락하는 것과 네.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하락폭이 굉장히 적으면서 네. 이건 다른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어떻게 보면 소비는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게 부동산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는데 네. 만약에 물가가 제대로 잡혀서 네. 조정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경제 회복할 수 있는 턴이 맞이한다면 네. 그러면 오히려 예상보다 더 빨리 좀 더 바닥점을 찍고 반등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하락폭이
적지 않을까 이런 뭐 아니면 도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빠르게 잡히면 또 금리를 또 다시 또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약간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겠네요. 금리 내리면 또 약간 너 사야 되나 하는 게 생길 수도 있다. 이 이야기신 거죠. 근데 그게 왜냐하면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제 저희 대내적인 어떤 부동산 상황을 놓고 본다면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은 이제 공급 대책이잖아요. 그리고 공급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올해 이제 8월달에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로드맵 발표됐었을 때 사실 가장 큰 건 그거예요. 그러면 근데 공급을 신택지 쪽으로 공급할 것인지 아니면 구도시 쪽에 공급할 것인지. 근데 투 트랙을 모두 다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구도심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그 규제에 대한 부분이 현재 상태에서 유지된 특히 뭐 재개발 규제는 상대로 덜하지만 재건축 규제는 굉장히 현재 대못을 박아놓은 상황이잖아요. 안 되죠, 사실. 그렇죠. 거의 어렵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풀어줘야지만이 정부의 의도대로 구도심에 공급이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규제가 풀어지고 절차가 속도가 빨라진다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의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 입지라는 입지 아닙니다. 입지 전에 속도야 속도. 네. 아무리 좋은 입지를 하더라도 속도가 절차 속도 나지 않는 그렇죠. 그 구형은 똥이에요 똥. 그렇죠. 입지 좋은데도 뭐 안 되는 데도 많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인데 그 속도를 빨리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속도를 빨리 올리는 데 있어서 올라가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 재개발 재건축한 구역이 이제 새 아파트로 올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빨라져. 그럼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갖기 시작하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매수세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다 한다면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다시 매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수요가 몰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악재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그 걸고 있는 하나의 상승 요인. 마지막에 어떤 뭐 바지자락이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막 다 빠져도 테마주로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대선 테마주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그건 뭐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대세적인 게 아니고 특정 지역 특정 종목들은 또 갈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하는 가장 큰 상승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그걸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을 서울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요건에 맞춰서 어떤 전국을 통해서 최소한 250만 호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그 혜택에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움직임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공급은 개발이기도 하지만 주택만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주택만 공급이면 그게 누가 살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교통 여건을 개선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 GTX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완공시키를 좀 앞당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어떤 흐름에 따라서 또 수요가 또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상승의 요인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발현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예측하고 이런 큰 어떤 그림 이것들을 저희가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시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도 특정 지역들 어떻게 이런 데들이 올라가는 거지 대세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닐 것이다. 이미 그거는 꺾였다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럼 지금까지 한번 무주택자분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무주택자분들도 고민이지만 1주택자분들도 고민인 거는 뭐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북극성주님도 그 1주택자들 고민 해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제가 이제 그 북성주 TV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고민 타파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해봤어요. 요즘 사람들은 어떤 걸 고민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뭐가 제일 고민이래요? 그래서 사연을 좀 받아봤는데 이게 작년 말 올해 초하고 지금과 좀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 말에는 그래도 좀 어디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고민이 가장 많이 있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내가 1주택자인데 내가 어디 지역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장 베스트 할까요? 이게 지금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다주택자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때문에 뭐 이것도 저것도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해서 뭐 상가나 뭐 꼬마 빌딩으로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뭐 어떻게 이거를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주택을 매도를 하고 상가나 꼬마 빌딩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맞을지 이런 고민들이 요즘에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무주택자분들이 뭔가를 산다 이런 고민이 좀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약간 주춤하고 있고 오히려 1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지금 어떻게 좀 갈아타요? 뭐 이런 그쵸. 거 그러니까 뭔가 자산을 좀 바꾸고 싶어하는 고민 쪽으로 좀 더 많아졌다. 또 하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1가구 2주택을 해서 양도세에 대한 비과 세대를 받을지 이 포지션을 가져갈지 아니면 아예 뭐 두채, 세채, 네채를 늘려서 다주택자를 포지션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고민이 작년 말까지는 있었죠. 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냥 저 있는 거 그냥 A에서 B로 옮겨야죠. 뭐 이런 정도. 지금은 거의 이제 갈아타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갈아타기라는 거는 사실 뭐 그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항상 생각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거 꼭 집을 돈으로 보기보다도 어차피 우리 애가 지금 커가고 있고 뭐 학군지로도 뭐 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 언제든지 갈아타기의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니까 지금은 갈아타기가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1주택자도 조금은 좀 대기를 좀 해야 된다. 이건 명확한데요. 지금은 갈아타기를 하고자 하는 그 수요도 지금은 저는 일단 스톱을 하고 시장 상황이 좀 더 불확실성에서 좀 더 확실성을 바뀔 때 어느 정도 이제 확신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그때 움직이는 것이 좀 맞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갈아타기의 가장 큰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A라는 집이에요. 근데 내가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B라는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더 비싼 집으로 이사 가지 더 싼 집으로 이사 가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싼 집으로 가는 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이 힘든 분 아니면. 맞아요. 정말.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여기 고민하지 않아요. 그건 고민을 안 하죠.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실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상급지로 갈아탄다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실거주 요건에 대한 부분도 만족을 하면서 또 하나는 그렇죠. 그래도 내가 산 집이 좀 더 오르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대 심리를 갖고 상급지에 갈아타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상승장에서 상급지로 해서 갈아타는 거 이건 오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이 5억짜리 집이고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집이 10억짜리 집이에요. 5억에서 10억. 그러면 상승장에서는 5억짜리 아파트가 상승할 수 있는 폭과 10억짜리 아파트가 상승할 폭과 어떤 게 더 크겠어요? 같은 10%가 올라도 훨씬 더 이쪽이 맞아요. 되고. 같은 퍼센트로 오른다더라도 10억짜리 아파트 상승폭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장에서는 갈아타기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제가 하락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결정을 해서 오케이 좋아 뭐 전문가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전문가도 신이 아닌 이상은 시장을 맞출 수가 없어. 나는 내 촉이 있어. 지금 나 어제 꿈에서 하느님이 나 살아고 있어. 그 촉을 믿겠어. 해가지고 내가 좋아 갈아타기 했어. 했는데 5억인데 10억으로 갔어. 그렇죠. 이제 5억에서 10억 갔는데 하필이면 한 6개월 정도는 그래 내 말이 맞다 생각했는데 6개월 이후로 이제 하락장을 받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막 전쟁이 안 끝나고 막 계속 가고 막.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막 여기저기 치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락이 시작돼 버리면 반대로 5억짜리 하락폭과 10억짜리 하락폭이 뭐가 더 크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럼 또 10억짜리 하락폭이 더 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리해서 또 갔는데.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대출이자는 비용이라는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 상승장에서는 본인이 10억짜리를 갈아타야 되는데 5억짜리 있었고 하락장에서는 5억짜리 그대로 있었으면 내 자산을 덜 깎아 먹는데 어차피 깎이더라도 좀 덜 깎이는데 그렇죠. 10억짜리로 갈아타서 누군가는 누군가 그 사람이겠죠. 이 10억짜리를 판 사람 그 사람은 이익을 보겠죠 이제. 그러겠죠. 그 이유로 본인은 차익을 받고 빨리 나갔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도 치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급지로 갈아타기 단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좀 더 내가 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거주 하고 있는 분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집이 있으니까 뭐 좀 더 살아도 되고 덜 살아도 되고 이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분. 그러면 굳이 급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좀 살다가 분위기 확실하면 그때 가도 늦지 않다. 그렇죠. 어차피 실거주니까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때 가도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본인이 월세를 살거나 아니면 뭐 본인도 전세를 사시거나 하면서 그냥 한 채는 그냥 전략적 투자. 뭐 나중에 한 5년 10년 뒤에 들어가야지 정도로 생각해서 그냥 전세 주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단순히 1주택자가 아니고 약간 투자자 포지션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양도세 내고 지금 팔아요? 뭐 말아요?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드립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지역이 어디냐에 좀 차이는 물론 뭐 있겠지만 서울로 해볼까요? 서울에 있다고 한다면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한국부동산원하고 그다음에 어떤 민간 사이트에서 말하는 시장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좀 그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전세나 이제 월세로 이제 지금 거주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리스크 없다고 볼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서울 지역이 기간 대비 상승폭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굉장히 높게 상승했던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죠. 그동안 많이 올랐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된다고 했었을 경우에 분명히 하락폭도 지금 사는 사람한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은 어쨌든 상승폭이 있었으니까.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하락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지금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받은 상승폭이 없다가 내 자산만 그대로 고스란히 깎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고스톱을 쳐서 돈을 많이 따놨으면은 그쵸. 좀 뭐 잃어도 되고 개평도 주고 하는데 맞아요. 이번에 처음 판돈 크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제 인생이 진짜 모함이 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미 내가 어쨌든 투자를 하셨던 사람이다.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도를 갈 것인지 그렇죠. 근데 매도하면 무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도하는 게 맞죠. 잘 실거주도 아닌 상황에서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투자 목적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은 현금을 확보가 난 다음에 시장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거야. 한 6개월 정도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시장이 움직이려 한다면 오히려 내가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분명히 6개월 이상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굳이 내 자산을 어떻게 보면 그 떨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난 다음에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먼저 선 액션을 취하고 난 다음에 현금을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 상황이 좀 더 명확했을 때 그때 다시 내가 월세로 살면서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돈을 좀 벌어가지고 집 들어가는 이런 어떤 플랜으로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우선은 뭐 전세 끼고 사는 집이라고 가정하고 우선은 뭐 팔 수 있으면 그동안 오른 게 좀 있으니까 이 정도쯤이면은 만족하고 나왔다가 그렇죠.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불안불안한 요소가 어쨌든 있으니까. 그만큼 제가 느끼는 시장의 불안 요소가 좀 많다고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현재 실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사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갭 투자, 소위 말하는 장기적으로 언젠간 들어가겠지 해서 갭 투자하는 분들은 뭐 우선은 좀 불안하니까 좀 정리를 해라.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 실거주는 하고 있는데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 네, 그래서 뭐 그 대출도 막 있어. 이런 분들은 무주택자로 아예 빠져버릴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 번째 케이스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고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그리고 나서 시장이 다시 좀 이제 회복 내지 반등의 어떤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그때 내 집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이게 현실적인 조언이 쉽지 않는 게 뭐냐면 실거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의 어떤 그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또 거주의 안정성을 제일 많이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또 편하잖아요. 또 그쵸.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또 이사를 해? 그럼 또 아이들 학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직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모든 거에 대한 어떤 삶 자체가 그러니까 변동이 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실거주자들의 마인드가 막 그 투자자처럼 열려있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런 조언을 해보는데 조언해서 알겠습니다 하는데 결론은 살고 있어요. 그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 우리 이사가 하면은 이제 아니야 안 가. 무슨 소리야 너 빨리 자. 맞아요. 아빠랑 싸우는 거 아니니까 빨리 자. 이런 거 하잖아. 진짜. 그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죠 사실은. 현실적인 이야기고. 그러니까 실거주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유지해라고 저는. 어차피 실거주는 수치 움직임에 불과해요. 내가 팔기 전까지는 떨어졌다 아니면 올랐다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어떤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시장 상황이 부동산 상승장 때 그때 갈아타게 하거나 이사를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락장에 대한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하락장은 실거주자는 즐겼으면 좋겠어요. 즐기고 나중에 반등을 쳐서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러면 그 시점에 갈아타기를 해가지고 상승장의 매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내 자산으로 흡수하는 이런 전략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가 갑자기 궁금한데 지금 서울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울의 특정 지역들 막 고가 지역들은 막 올라가고 있어요. 막 지금 상승세가 또 있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뭐 어떤 이슈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대로 갈아타게 하려는 약간은 그래도 좀 약간 자산이 좀 있으신 1주택자분들. 근데 요 갈아타는 다음 단계가 강남이야. 예를 들어 강남 뭐 반포 막 용산 이런 데요. 근데 이런 데들은 막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막 있는데 이런 특수한 분들은 어떻게 지금이라도 좀 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기다려 볼까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네. 전부 다 그 15억 이상이 넘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출은 어차피 상관이 없는 분일 수도 있죠. 네. 그 사람들까지 저는 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사실. 그러니까 어차피 대출은 안 받는데 아 이게 그냥 어차피 가긴 가야 되는데 초기가 뭐 올라는 가고 있어. 그럼 좀 기다리면 싸게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긴 해요.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가를 찍었던 지역들을 네. 특히 그 지역들 보면 대표적으로 전부 다 재건축 단지 움직임이 굉장히 큰 지역들이에요. 맞습니다. 그 지역의 재건축은 앞으로는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 생각은 앞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투자를 해 놓은 것이 가장 그래도 내가 저렴한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의 어떤 선택에 대한 부분이 내가 떨어졌어? 5, 6억 떨어졌어? 좋아. 나중에 오를 때는 한 2, 30억 오를 텐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수요가 쉽게 빠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투자하지만 갖고 있는 물건은 쉽게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매수할 때 뭐 19억에 사나 20억에 사나 나중에 새 아파트 돼서 뭐 3, 40억 될 건데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 지금의 뭐 금리나 뭐 이런 뭐 불안 요소 같은 것들을 길게 보면 사실 그냥 옛 추억 같이 그냥 가벼워지는 거니까 이거는 좀 다른 판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좀 제 어떤 경험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인생의 어떤 리그가 1부 리그부터 7부 리그가 있다 한다면 네. 저는 7부 리그 했던 사람들이 6부, 6부에서 5부 이렇게 올라서 1부 리그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경험을 주는 거지. 그렇죠. 일부러 이 사람들은 뭘 해도 하고 이 사람들은 뭘 해도 다른 사람보다는 이미 잘 먹고 잘 살아. 자기가 사는 방법은 전부 다 알고 있어. 네. 형 그분들한테 주는 조언은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양극화로 요즘 간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특히 이제 양극화라면은 이제 올라가는 데도 있지만 내려가는 데라는 데도 있을 거고 지금 뭐 외곽 지역 같은 데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도는데 양극화가 더 심해지겠죠? 결국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서울이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공급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에 공급을 하는데 어디다 할 수 있겠냐에 대한 문제예요. 네. 근데 서울은 새로 공급할 수 있는 즉 신택지지로 조성해서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 그린벨트를 풀고 공급한다 이건 절대 안 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는 정부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내지 재건축을 통해서 즉 네. 구도심 개발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재건축만 놓고 이야기한다 했을 경우에 재건축은 그 입지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네. 정해진 상황에서 다만 여기는 사람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고 사람이 굉장히 살고 싶어하고 어떤 입지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야. 네네. 한 가지 문제가 있다 한다면 집이 너무 낡았어. 네. 그러니까 낡은 집을 새 집을 올려준다고 해. 그러면 낡은 집의 가치와 네. 새 집의 가치 했을 때 그게 얼마만큼 점프할 수 있냐에 대한 문제예요. 네네. 근데 지금도 보면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포함해서 웬만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막 60억, 80억 이런 선으로 형성돼 있는 네.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네. 걔네들이 재건축 됐을 때 과연 얼마짜리가 되겠냐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제 재건축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네. 최소한 100억 넘는 건 저는 시간 문제를 보고 있고요. 나중에 200억 이상 전후로 해서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200억짜리 아파트를 누가 사겠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는 아까 말한 일부 리그 그 사람들 형 갖고 있는 사람들 돈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200억이라는 돈이 A라는 친구가 샀어. 네. 150 올랐어. 네. B라는 친구가 샀어. 네. 200 올랐어. 네. 다시 내가 샀나? 300 올랐어.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리드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뭐 포르쉐가 뭐 돈입니까? 그죠, 그냥 맞아요. 사는 거지. 약간 장난감차 장난감이죠. 사는 거죠. 근데 에이 누가 포르쉐를 사? 막 이런 거는 사실 어찌 보면 이제 하부리그 우리 같은 분들은 맞아요. 이제 힘들지만 완전 상위권에서는 또 그들의 리그가 간다. 그렇죠. 그들이 리그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부 리그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진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어떤 상단에 있는 아파트를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네. 중위권 아파트로 같이 따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힘든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저가 아파트가 네. 중가 아파트로 따라가는 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어떤 근로소득자들의 어떤 연봉 수준이라든지 아니 본인 자산의 어떤 형성의 속도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네. 제일 많이 점프하기 굉장히 힘든 네.
저는 이제 그 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화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어떻게 보면 올라탈 수 있는 사다리가 점점 끊어지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두 번의 거래로 인해서 아파트가 20%, 30%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네. 이 사람들은 내가 단돈 5천만 원 1억이 없어가지고 또 대출을 또 이렇게 빌리면서 이자를 또 내야 되는 상황 네. 이런 식으로 생활 자체도 양극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게 네.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돼서 나중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네. 이러한 어떤 그 상황은 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솔직히 좀 우려스럽은데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양극화라는 게 생기면 사실 소득을 높이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일 텐데 소득을 높이는 게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높인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절대 못 따라잡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한 번 이 버스를 놓치면 지각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지각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사실 쉽지 않은 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안타까운 얘기인 거죠. 뭐 결과는 좀 이야기긴 하지만 네. 좀 더 빨리 일어나면 됐죠. 과거가 돼 버리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번 지각했어. 네. 그러면 내일로 내가 지각할까라고 했을 때 어쨌든 시장은 상장이 나타나지만 그대로 또 하락장이 나타나니까. 언젠간 또 오니까. 그대로 나중에 또 이 상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자기 자금으로 할 수 있는 네. 그 자금으로 해서 자기가 네. 갈아타기를 하든 내 집만을 하든 투자를 하든 이 기회가 또 올 거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 상장에서 네. 내 자산을 키우지 못한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갈아타기를 우선은 좀 잠깐 멈추고 좀 상황을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그럼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뭐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갈아타기 해야도 돼라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예전에는 여러 기준을 말씀드려봤는데 네. 이게 기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어하세요. 네. 어려워요. 뭐를 맞춰야 되는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상승의 전조 현상이면서 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면서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의를 곧 듣지 않다 하더라도 네.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 결론은 일단은 저는 이제 거래량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지역 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저는 크게 네 가지를 보고 있어요. 네. 그게 공급, 네. 수요, 거래량, 매수 심리를 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공급 수요적인 측면, 매수 심리, 그다음에 거래량, 매수 심리적인 측면을 같이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수 심리와 거래량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어떤 그 선행 지표의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진다고 해서 바로 시세에 반응이 아니라 네. 터지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시장의 모습을 이렇게 반영되는 모습을 네네네. 보거든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거래량을 먼저 보면서 내 어떤 내 집 마련 시기라든지 네. 어떤 갈아타기 시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해보고 있고 그 이제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보면 네. 거래량을 딱 클릭했었을 때 그게 그 이제 10년 10년 연평균 매매 거래량이 있고 네. 그리고 월별 거래량이 있는데 네. 월별 거래량이 연평균 거래량을 넘어섰을 때 약간 주식 같네요. 그렇죠. 예. 주식의 차트 보는 것처럼. 예. 네. 근데 그게 거의 한 15년 이상을 딱 거래량과 시세 그래프를 놓고 비교했을 때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판단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실패하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딱 그거 하나만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지금은 제가 그 서울의 연평균 거래량이 거의 한 8,400이라 했는데 네. 또 월 평균은 920밖에 안 됐잖아요. 900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올라가려면 한참 멀었다는 거죠. 야, 그럼 거래량이 지금보다 한 10배 돼야. 그렇죠. 네. 근데 그 정도면은 거의 언론에 나오겠는데요. 이제 뭐 다시 막 불 붙었다 막 맞아요. 이런 느낌들 나올 네. 때. 근데 그게 연평균 거래량보다 좀 더 높아진다고 해서 불붙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워낙 왜냐면- 적으니까. 네,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흐름의 시즌을 놓고 봤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매가가 상승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 된다 했었을 경우에는 연평균 매매 거래량에서 거의 2배, 3배가 나가요. 거의 이게 평균이니까. 평균이니까, 예. 사실 이게 상위권까지 거래량이 폭발한다 이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거래량 흐름이 이렇게 보면 딱 우상향한 모습을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상하기 딱 그 점. 그래서 교차점이죠. 네네네. 네, 교차점 때. 네, 그때 보고 내가 내 집 마련이라든지 갈아타기 시점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건 확실한데 후회 없는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게 서울만 그게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전국 지역에 다 거래량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거래량만 보면 되는 거니까 네.
예, 그걸 통해서 어떤 매수 시점을 잡는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이게 저도 이게 딱 공감이 가는 게 사실 요즘 같이 거래량이 너무 적은데 갈아타려고 하시다 보니까 굳이 내 집을 어떻게 급매로 던져요, 급급매로 던져요, 급급급으로 던져요, 막 이런 고민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면 그냥 거래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 집도 거래가 되는 그렇죠. 거니까. 예, 파는 건 잘 팔리고. 그러니까 굳이 싸게 팔아서 뭐 비싸게 사지 말고 그냥 분위기 좀 다시 좀 원만해지면 좀 살아나면 그냥 정가에 팔고 정가에 사고 맞아요. 그러면 되니까. 예, 갈아타기 하고 항상 고민이 또 하나가 그거예요. 네.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 상급 짓는데 파는데 네. 팔리지 않는다는 안 거예요.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팔리지 않다는 것은 이미 갈아타기 시점이 이미 늦었거나 지금 아니라고는 시그널 반증인데 그걸 캐치 못한다는 거죠. 네. 무조건 어떤 내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그 단지만 계속 보고 네. 단지만 인정하고 아, 빨리 갈아타고 싶은데 이 마음만 있다는 빨리 거죠. 가야 되는데. 그죠. 우리 애 지금 중학교 1학년 이제 막 되기 직전인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전학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이 안 팔리니까 막 급급매로 막 던지는데 굳이 그럴 건 아니다. 맞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 그쵸. 거래량이 평균을 뭐 근접하거나 넘어서는 넘어갔을 때. 시점에 들어가도 충분하다. 그쵸. 예. 하고 좀 보면 근데 좀 지금은 전국의 어디 지역을 본다 하더라도 그런 지역이 나타나는 지역이 한 5%에서 5%에서 8% 정도 될 정도로 거의 대부분 지역이 그렇게 안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거래 절벽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어떤 계기가 될 만한 뭐 그런 거 혹시 뭐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 가장 큰 요인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 8월 달에 로드맵을 이렇게 발표하고 또 순차적으로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지금 완화가 될 것으로 이제 지금 네, 네. 보고 있고 네.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됐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단지들이 많은 지역들은 그런 식으로 좀 거래량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8월 달에 로드맵에 대한 부분과 정확하게 어디 지역을 먼저 우선해서 갈 것인지 근데 일단은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은 서울을 먼저 시작하자라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신통기획을 포함해서 재개발은 현재 지금 벌써 이미 네, 하고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좀 서울 쪽도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뭔가 좀 개발하자 뭐 다시 뭐 지어보자 하는 어떤 뭐 정부발 어떤 뭐 그런 시그널 같은 게 있어야지 뭐 그쵸. 그래도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지금 얼어붙어 있는 매수 심리가 쉽게 좀 풀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지금 법인 투자 네. 특히 작년부터 해가지고 법인 투자 하시는 분들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법인 투자를 해라고 해도 아니 난 종부세 피해서 그러니까 사서 딱 뭐 한 8, 9개월 만에 단기로. 딱 팔고 아, 뭐 그런 거 하시려고 했던 분들도 많고 네. 지금도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한데 법인 투자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겠죠? 이런 분들의 투자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다주택자들의 환경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종부세에 대한 세제가 완화됐잖아요. 네. 완화됨으로 해서 사실 다주택자에 대한 허들이 없어졌어요. 네. 없어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총 가액이 얼마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그렇죠. 이제 거지. 저기 심플해졌죠. 맞아, 예, 개수는 때문에.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허들 때문에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투자가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였거든요. 작년도 활발했고 네. 지금까지 또 몇몇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허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네. 풀어졌기 때문에 네. 사실상 굳이 내가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가도 될까 이제 고민을 할 거라고 보이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제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법인이 유리한데 장기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법인이 꼭 유리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닌 것 단기와 같아요. 장기의 어떤 뭐 대략적인 어떤 기준을 뭐 한 뭐 2년, 3년, 전 5년 2년으로 보고 있어요. 2년 예, 정도. 2년 보고. 왜냐면 시뮬레이션 2년까지 되더라고요. 보니까 3년부터는 좀 더 네. 불리한 게 뭐냐면 법인의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기본 공제가 없잖아요. 지금. 네. 예.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게 크기 그냥 때문에. 뭐 사면 바로 종부세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내가 2년까지 이제는 1년에서 2년은 더 늘어났어. 네. 그 전에 1년밖에 투자 못했는데 네. 2년까지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어. 네. 근데 문제 뭐냐면 지금도 법인은 취득세가 10%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하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왜 내가 12%에 대한 취득세를 네. 부담해서라도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내가 생각하는 2년 기간 내에 네. 12%를 계산해서 어떤 법인세죠. 양도세를 제외하고 네. 부분가의 수익을 남는 까지 감안한다면 그 시장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지만이 그렇죠. 수익을 얻는 건데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지역에서 상장이 나타나는 지역은 뭐 강릉 이천 포함해서 거의 한 5% 8%밖에 안 돼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보합세거나 네. 또 일부 지역은 하락장이 나타나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를 감당해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네. 특정 몇몇 지역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소규모 그다음에 굉장히 그 지역이 협소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지만 과거의 어떤 그 재작년처럼 네. 어떤 사람들의 어떤 대세적인 어떤 투자의 방식으로 네. 법인을 활용한다 좀 좋지 않는 이런 상황 같아서 이걸로 인해서 다시 법인이 좀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공시지가 1억 이하로 법인 투자하는 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건 네. 취득세를 좀 피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종부세 내기 전에 빠져나와야지라고 했는데 사실 공시가격 1억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아지기만 했잖아요. 어찌 보면 네. 종부세를 어쨌든 반 토막 이상 내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팔고 한 턴 더 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도 공시가격 1억 이하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공시가 1억 이하도 좀 리스크가 이제 점점 크다 보고 있는데 네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시가 1억 아파트가 왜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았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싶거든요. 근데 그거는 취득세 중과가 된 이후부터 공시가 1억이 어떻게 보면 대치 상품으로 이제 아,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때였고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했던 규제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서 부동산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공시가 1억 이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몰렸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짜장면 집이 맛있는 건 아닌데 옆에가 너무 맛없으니까 차라리 갈 수도 와서 있죠. 먹은 맞아요. 거지. 네. 예, 여기가 맛있는 건 아니었죠. 맞아요. 예. 네. 근데 다시 이 집이 나가고 난 다음에 네. 더 맛있는 집이 들어온다고 하면 과연 사람들이 이 맛없는 음식에 좀 싸다는 이유로 들어와서 먹을 수 있겠냐는 문제예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이번에 양도세 건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 건드렸잖아요. 취득세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이런 기조라는 것을 네.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완화된 시점이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과연 누가 네. 공시가 1억에 있는 그렇죠. 그 아파트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거의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자기 돈을 네. 쓸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못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렇죠. 이제 나오기가 점점 어려울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과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네, 네. 규제 이전만 하더라도 아파트는 사람들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아파트를 규제를 하다 보니 이 어떻게 보면 실거주 살아야 되겠고, 네. 근데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고, 네. 대체 상품으로 해서 사람들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이쪽에 관심 가져보자 했는데 분양비도 아파트.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로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되면서 이것도 올라가네. 이것도 투자 가치가 있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는 굉장히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역시 부동산 규제의 풍선 효과로서 나타나는 반사적인 이익일 뿐이거든요. 네네네. 반대로 말하면 다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로 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각종 규제들이 다시 과거로 회기에 다시 원상으로 복귀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풍선 효과로 받을 수 있는 대체 상품들이 오히려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매가 상승이 되지 않았던 상품은 그대로 또 매가 상품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가격이 그동안 너무 높게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율 자체가 이제 극단적으로 높아지면서 대체제로 선택됐던 것들이 네. 반대로 이제 세금이 높아졌던 게 어쨌든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럼 이제 다시 또 지금보다는 좀 소외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샀다가 못 나오면 어쨌든 손해 보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샀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겠지만 지금 살려고 한 사람들은 그렇죠. 최소한 2년 정도는 보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년 후의 모습이 네. 지금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2년 후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어떤 정책의 어떤 방향과 정책의 발표의 속도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상당 부분 부동산 시장의 어떤 정상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규제가 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1억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이 없어. 네. 그럼 나는 팔고 싶어 해. 근데 그렇죠. 살 사람이 없어. 근데 실거주 하려고 한 사람들이 봤더니 1억짜리 아파트 거기 전세는 살겠는데 네. 내가 매수해서 살기 그래. 왜? 너무 낡았어. 네. 이렇게 해버리면 뭐 재건축도 안 돼. 재건축도 안 되죠. 뭐 옆에 막 논밭 있어. 그렇죠.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되죠. 쉽지가 않아요. 네, 예.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들어가긴 했는데 음. 이제 못 빠져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가격은
어떻게 보면 또 고점에서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아, 그럼 이게 좀 역설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지금 공시가격 1억 이하의 물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좀 지금 좀 팔아야 되겠네요. 저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스탠스는 어떤 스탠스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팔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팔고 현금을 보유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장의 끝자락의 모습 그 시그널 나타났을 때 네. 그때 갖고 있는 현금을 다시 먼저 내가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내가 이 기간에 대해서 너무 불확실성이 너무 커. 그리고 네. 나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니터링하기가 쉽지 않아. 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뭐 대출이라는 대출 이자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전세를 꼈다 한다면 혹시라도 역전세를 대비할 수 있는 예비비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이후에 갈아타기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기존에 있는 거를 매도를 하고 좀 더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스탠스로 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은 시점입니다.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거래량이 좀 상승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혹시 뭐 북극성주님은 부동산 말고 혹시 다른 투자는 안 하세요? 저는 코인이나 주식 하나도 모르서 네, 저는 투자 하나도 하지 그러면 않고. 현금 아니면 부동산 예. 이렇게만 이게 왔다 갔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현금을 예비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 그 신용대출, 신용대출. 신용대출하고 마이너스 통장 네. 이거를 반드시 예비비로 들어가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거 네. 예비비 둬야 돼요. 사람들이 연끌한다고 해서 신용대출을 끌 써버리고 마이너스 통장 끌 써버리면 나중에 급한 상황에서 어떤 불을 꺼야 되는데 불 끌 수 있는 소방서가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장모님 집, 처갓집, 처갓집 대출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사람들 최근에 보면요. 그게 말일 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 실제 저희 이제 아는 분 중에 한 명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연끌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모님 이분 그다음에 농담입니다. 지인분 이분까지 끌어서 연끌도 해요. 또 이렇게. 아, 그거는 진짜 안 되죠. 진짜, 예, 그거는 진짜. 진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평생 장모님 못 볼 수도 있어요. 아, 그거 진짜.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남의 돈의 한계는 은행돈, 은행돈까지지. 맞아요. 거기서 이제 장모님 뭐 이렇게 가면 큰일 나고 거기까지 가는 건 제가 영끌 수준이 아니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남의 영혼까지 다 가져온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예비비 차원에서 갖고 있는 건데 사실 좀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면 좀 예비비도 뭐 가지고 하지만 지금 투자금 자체가 적은 분들은 뭐 법인으로 우선 하나 하고 아니면 뭐 지방의 분양권 우선 뭐 하나 하고 단타 치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뭐 지방 분양권 투자 뭐 이런 것들도 좀 지금은 좀 지양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에도 작년만 하더라도 좀 어떤 경쟁률이 높았던 지역들이 지금은 굉장히 경쟁률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아무래도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공공 분양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마지막 조정이 되는 그런 단지들에서 시세보다 좀 낮은 이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안 좋은 상황인데 분양 시장이 지금 현재 기점으로 했을 때 좀 더 저렴하게 분양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 리스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분양은 바로 입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최소한 2년, 3년 뒤에 네네. 입주하는 건데 그 시장이 지금 시장과 비교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놓고 봤을 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 시간이 좀 더 많은 시점에서 내가 분양하는 것도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사이클을 보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하락장이 나타났을 때는 저는 경매 말고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는데 바닥을 찍고 나서 상승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일반 매매 중심으로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 상승장이 뭐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된다 했을 경우에는 내가 만약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때 가장 어떤 그 분양으로 어떤 청약을 하기 위한 골든타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지역적인 현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감싸 안고 있는 그것이 경제적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냐면 뭐냐면 사실 저는 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네. 그 요소를 6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6가지요? 6가지 보고 있는데 네. 첫 번째가 그게 이제 내수 경기,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동성, 세 번째가 금리, 네 번째가 수요 정책,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세금, 여섯 번째 대출 보고 있어요. 있는데 6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저는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걸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장 상황이 네네네.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네네네. 것인지 3년 전하고 지금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3년 전에 비교했을 때 그때는 내수 경기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유동성 진짜 많았어요. 좀 많이 풀려진 상황이고 금리 저금리였어요. 그리고 부동산 규제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대출, 그다음에 세금
다 심해지기 시작했잖아요. 대출 규제 있고 그다음에 세금 규제도 있고 그다음에 수요 억제 규제. 그래서 조선대상 지역을 포함해서 다 규제를 시켜놨잖아요. 네네네. 그럼 결과적으로 두 가지 요소를 빼고는 즉 저금리하고 그다음에 유동성을 빼고는 네.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악재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네. 그 시장이 얼마만큼 유동성으로 저금리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 최근에 또 그 대구를 포함해서 해제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수요가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다음에 그 세금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대출은 아직까지는 현재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격 네. 주체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1주택자 한해서는 또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되고 완화되고 있는 하고. 상황이고 대내적인 상황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호재 작용을 해야 되는 투자에 조금 요인이 여유가 되죠. 있죠. 네. 네. 좀 더 그 여유가 있는 시장의 모습을 네네.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네네. 보고 있는데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금리 엄청 인상하고 있죠. 그 금리 인상되면서 어떤 유동성이 굉장히 흡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다시 대출 금리로 물가를 잡음으로 해서 경기 상황이 침체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대외적인 거신 요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과거와 비교했을 때 대내적인 상황보다는 대외적인 상황에서 즉 유동성과 저금리로 인해서 상승폭이 컸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지역을 보고 네. 투자를 하거나 분양을 하는 것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좀 더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될 때까지는 지금은 뭔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이 맞다 보고 있고 내년 내후년 또 달라질지 몰라요. 내년 하반기 됐을 때 지금은 그렇죠. 적극적으로 네. 하십시다 이렇게 맞아요. 할지 몰라요.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성이 거쳐지지 않는 시점에서 네. 먼저 움직여 버리면 그 사람이 화살바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내 예측이 맞으면 모르겠는데 틀릴 수가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괜히 굳이 여기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그렇죠.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어쨌든 조금 뭐 양도세 완화도 해준 것도 있고 하니까 조금 좀 정리 좀 하고 1주택자분들은 좀 가만히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법인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면서 우선은 지금은 좀 수비를 좀 해야 될 때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년 상반기 정도 되고 하면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아요. 물가 정말 잡힌지 안 잡힌지. 네. 그리고 실제 그 정책이 발표됐을 때, 그래서 로드맵이 발표됐을 때 거기에 지역적인 어떤 시장의 모습들이 정말 좀 수요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단계이 나올 것인지,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좀 지켜보고 내가 어떤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다 하더라도 좀 늦지 않는다. 늦지 않다. 네,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지금 작년, 재작년 같이 뭐 1년에 뭐 10몇 프로 올라가고 이럴 확률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예. 좀 기다렸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손해 보는 것도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진짜 부동산 걱정 많으신데요. 그런 고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해결책을 좀 명확하게 주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북극성주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이렇게 또 북극성주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제가 좀 편하네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굉장히 편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또 잘 아시니까 제가 뭐 여쭤보면 또 바로바로 또 답도 해주시고 해서 저도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또 나눠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우리 북극성주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